안녕하세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했던 30대 여자랍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 왜 그렇게 다들 결혼을 신중해야 한다며 말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이란 걸 선택했으나 결혼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란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래 남동생이 있고 호르몬이와 저희 남매가 함께 살았어요. 아빠께서는 저희 남매가 어릴 때 이미 저희 곁을 떠나셨죠. 늘 밖으로 돌기 바쁘셨고 가정에 소홀하신 아빠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우셨던 엄마는 이혼을 결심하신 거라 합니다. 그 친정엄마께선 여자 몸으로 홀로 저희 남매를 키우시느라 참 악착같이 사셨어요. 그게 어린 제 눈에도 제 동생 눈에도 보였기에 나중에 커서 내가 돈을 벌면 꼭 우리 엄마 호강시켜 드려야지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마께서는 본인에게는 아끼며 사셨지만 저희 남매에게는 아낌없이 사셨고 열심히 살아주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게 다 엄마의 희생 덕분이란 걸 알기에 저랑 동생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서 돈을 벌게 되고부터는 엄마께 늘 효도하려고 바빴습니다. 참 애틋한 가족이었던 저희 가족은 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컸던 가족이었죠. 거기다 일찍부터 돈이란 게 얼마나 귀하면서도 무서운 건지를 알았기에 저도 버는 쪽쪽 적금부터 꼭 해야 한다는 개념이 확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늘 저희 엄마께서 알려주신 게 있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주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며 살다 보면 너 신용, 이미지가 하락되는 건 한순간이니 꼭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모으고 모으라고 말이죠. 엄마의 현명한 덕분에 사회소년생 때부터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저희 가족도 헤어짐이란 걸 피할 수 없었어요. 첫째였던 제가 결혼하게 되었죠. 만나던 사람과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긴 했지만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확 밀어붙이며 결혼하자고 딱 말을 해버리고 눈 감았다 떠보니 결혼을 했더라고요. 원래 결혼은 한쪽에서 딱 끌고 가야 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약속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굳이 받지 말고 우리 능력껏 주제껏 꾸려나가며 채우며 그렇게 살자는 거였죠.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느 집은 이렇게 했는데 이 집은 이렇게 했네 안 했네 뒷말 나오는 거 싫어서 아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의견에 남편도 동의를 해줬고 실제로 결혼할 때 저랑 남편이 각자 모은 돈과 은행의 힘을 빌려서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시모의 입장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시모는 하나뿐인 딸 자식을 시집 보내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희 엄마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네 엄마는 어쩜 딸 하나인데 시집 보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니? 대단도 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 난 우리 혜진이 시집 보낼 때 빚이라도 내서 다 해서 보내줄 거다. 그래야 그 집에서 무시를 안 당하지. 저희 엄마는 제 성격을 아시거든요. 어머님 안 받겠다면 절대 안 받을 거 아시니 저랑 아범 뜻을 존중해 주신 거죠. 저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자립할 힘도 있는데 굳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막말로 결혼을 저희 둘이 하는 건데 저희 나이에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게 더 웃기지 않나? 안 그래요, 어머님?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딸이 싫다고 해도 사돈 잘 부탁해요 하면서 좀 챙겨주고 얹어주고 그래야지. 그걸 또 고지고대로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지. 어머님은 아무것도 못 받으셔서 서운하신 거예요? 상견례 때는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뒤에서 말씀을 바꾸시니까 난감하네요. 차라리 그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이 문제는 아범이랑 의논을 해볼게요. 어머님이 아무것도 못 받으신 게 서운하다고 하신다고. 예, 내가 언제 아무것도 못 받아서 그렇다고 했니? 얘 말 참 웃기게 하네. 아서라, 아범 일도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뭘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 시몬은 제게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남편과 모두가 있는 자리에선 서로 양가 부모님께도 아무것도 해드리지 말고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을 때 현명하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말을 딱 바꿔버렸더라고요. 딱 여기서 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한성질 하기도 하고 아닌 걸 맞는다고 장단 맞추는 성격도 아니라서 시모가 저렇게 트집을 잡으며 말하면 저 역시 지지 않고 말했어요. 시모라고 해서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절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 역시 지지 않고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아주 노력하셨어요. 사실 제가 저희 친정집에 대해 자세히 언급을 한 적도 없는데 시모는 혼자 생각에 홀어머니의 남매 키우는 집이니 당연히 형편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저희 친정집을 무슨 거지 취급했고 나중에라도 저희 엄마께서 장녀인 제게 빌붙어서 본인 아들이 힘들어질까 그걸 걱정하시며 돌려가셨죠. 그런데 저희 친정집은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다. 살만한 여유 있는 집이고 오히려 시댁보다 더 재산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이랬어도 굳이 시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은 이유는 반대로 빌붙을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걸 알면 괜히 시모가 돈 요구를 할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그냥 시모의 생각대로 여유가 없는 척했어요. 차라리 거짓 취급받는 게 열받아도 마음은 편했으니 말이죠. 시모는 본인이 대놓고 저희 집을 거짓 취급하는데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니 진짜 못 사는 어려운 집이라고 확신했는지 그 이후부터는 아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친인척들도 다 있는 곳에서 저 들으라고 그러더군요. 집에 사람을 찾으려야 되는 거야, 어? 우리 봐라. 어디서 저런 돈도 없는 집구서 첫째 딸년이 들어와서는 도움이 되는 거 하나 없고 속만 타잖아. 그뿐인 줄 알아? 이상하게 쟤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가 온몸이 아프고 일도 안 풀리고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며느리 듣겠다.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지 하지 마로. 상처받기는 개뿔치도 지주대로 알아야지. 요즘 애들 말로 그 뭐였냐? 그 취집. 그래, 취집한 거야. 쟤 우리 아들한테 필부터 살라고.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시켰을 건데 열불나 죽겠어. 어머님 그냥 제 앞에서 말씀을 하시지 뭐하러 뒤통수에 대고 말씀을 하세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뭐? 너 싸가지 없이 지금 가족들 앞에서 시엠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나 어머님은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며느리를 그렇게 까내리면 좋으세요? 제가 듣다 취집이란 소리에 좀 웃겨서 대답했네요. 어머님 막말로 취집을 할 거였으면 아범이랑 결혼 안 했죠. 아범도 어머님도 재산보단 빚이 많은데 제가 미쳤다고 이런 집에 취집을 할까요? 그러니 함부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저 말하는 거 봐. 재능 없는 주제에 시애미가 말하면 네라고 한 번에 대답하는 법이 없이 맨날 저렇게 말대답을 한다니까. 없는 주제라 제가 더한 말도 할 수 있는데 어머님 쓰러지실까봐 걱정되니 여기까지 하고 제가 멈춰드릴게요. 그러니 제 언급 좀 그만하시고 음식이나 빨리 하시죠. 친인척 가족들은 반반이었습니다. 시모 성격을 알기에 제 입장을 이해하는 가족들이 반이었고 그래도 시모에게 대드는 건 아니라는 가족들이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 편이고 아니든 전 상관이 없이 제 말만 하면 되는 거라 상관없었어요. 그저 제 편이길 바라는 사람 딱 한 명인 남편은 정작 모른 척하기 바빴기에 이 결혼을 하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와 제 사이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듯 보였으나 남편이 그러더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이러면 본인도 어쩔 수 없다면서 그냥 알아서들 잘 풀고 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 그렇게 서로가 싫고 미우면 안 보고 사는 방법도 생각을 하자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말뿐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남편은 그저 시모와 제가 다툼이 나기 시작하면 밖으로 나가거나 차에 가거나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자고 매달릴 때는 언제고 막상 결혼해서 본인 엄마에게 당하는 저를 보고선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나 싶어 처음에는 서럽고 서운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서럽고 서운한 감정이 싹 사라지고 열받기도 하다 아예 무감정으로 변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시집살이를 당했던 이유가 따지고 보면 저희 친정집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아서였기에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말로 친정엄마 재산이 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말하겠어요? 애초에 그런 걸로 저를 탓하며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모가 정말 나쁜 거죠. 시댁이랑 집이라도 멀었으면 속이라도 덜 탔을 텐데 또 가까워요. 걸어서 왔다 갔다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이고 저를 욕하는 재미로 사는 시모여서 그런가 자주도 찾아왔습니다. 시모는 진짜 갑자기 찾아와서 밑도 끝도 없이 욕만 하다 가곤 했어요. 굳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제게 그랬죠. 너희는 돈 관리 누가 하냐? 저희 각자예요. 각자 해요가 뭔데? 각자 한다는 게 그게 뭔 소리야? 각자 벌어서 각자 모으고 각자 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공동생활비 입금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요? 잘하고 있네. 행여나 네가 와이프고 여자라고 해서 우리 준성이가 벌어온 돈 다 묶어서 네가 관리하나 해서 물었다. 네가 관리하면 어찌 아냐? 너 친정집에 우리 아들이 번 돈 몰래 보낼지? 예, 따로 관리하니 걱정도 마시고 아범 몰래 빼돌려서 보낼 만큼 벌지도 않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뭐야? 우리 아들이 뭘 돈을 못 벌어? 아, 모르셨구나. 어머님, 아범 몇 년째 승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급여가 뭐 오르겠어요? 제가 더 벌죠, 아범보다. 이제 보니 네가 아주 여운해. 결국 네가 더 버니까 네 돈 같이 쓰기 싫어서 따로 관리하는 거냐? 뭐라고 말씀드려도 원하시는 대로 생각할 거니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불쑥불쑥 오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세요. 시모에게 앞으로는 연락 좀 하고 오시라고 일러뒀으나 그 말에 또 마음이 상하셔 제 욕을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혼은 절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와중에 애 낳아라, 임신 언제 할 거냐는 시모의 닭달과 남편도 제게 아이를 원한다고 부담을 줬지만 전 불안정한 이 결혼생활 속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심 또 조심하며 지냈어요. 불행은 한 번에 밀려오는 것인지 인정조차 할 수 없는 불행이 제게 닥쳤습니다. 하나뿐인 저희 친정엄마께서 폐암말기 진단을 받으셨죠. 통증도 없으셔서 모르셨고 이미 손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상태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떠나가시는 길 쓸쓸하지 않도록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동생과 저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와중에도 다 큰 자식들 걱정이 우선이셨던 엄마께서는 본인 앞의 재산들을 저희 앞으로 정리하시기 바쁘셨죠. 그러면서도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며 살던 대로 집에서 평상시처럼 살다 그렇게 가고 싶다는 의견이 워낙 완강하셔서 그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그 외에는 집에서 약을 먹으며 그렇게 버티셨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손주간 상황에 시모는 제게 이런 말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 건데? 장모님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예 장모님 옆에 있기로 한 거야. 언제 떠나실지 몰라서. 아유, 이게 참 그러네. 아니 근데 니네 엄마 혹시 뭐 빚이나 이런 건 없냐? 죽고 나서 너한테 빚 같은 거 떨어져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사는 집이 차가라고 했지? 예, 그럼 빚이 있나 없나 알아보고 있으면 그 집 팔아서라도 얼른 해결하던가 뭐 방법을 찾아봐. 괜히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어머님, 지금 그게 저한테 할 말이세요? 빚이요? 저희 엄마 생전 빚 한번 안 져보신 분이세요. 있다고 한들 자식에게 넘어갈까 어떻게든 본인이 해결하실 분이시라고요. 저희 엄마가 어디 어머님 같은 줄 아세요?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시는 이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네가 자식 새끼를 낳아서 키워봐. 당연히 내 자식 고생할 게 눈에 먼저 보이지. 더군다나 며느리네 집구석비 때문에 내 새끼가 고생할 게 눈에 보이면 어떤 부모가 걱정을 안 하겠냐. 그딴 거 없다고요. 그니까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에 잠겨있는 제게 시문을 참 해도 너무했습니다. 과연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전 짐을 다 싸들고 친정집에 가서 엄마 곁을 지켰지만 결국 엄마는 떠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막상 엄마가 떠나고 나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꼴의 남편이라고 남편이 위로하고 밥 먹이고 노력은 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남편과 남동생이 말에 정신줄을 붙잡고 저도 여느 때처럼 살아보려 노력했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갔어요. 그러던 중 신우가 만나던 사람과 드디어 결혼을 할 것 같았죠. 축하는 했지만 제가 정신이 완벽히 돌아온 상황은 아니었기에 떨떠름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막말로 신우가 결혼을 하는데 제가 뭘 도와야 하는 건 없으니 그저 먼발치서 축하를 해주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시댁으로 오라고 불렀죠. 주말에 집에서 쉬다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갔고 거기엔 신우와 신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혜진이 결혼하잖니. 근데 이게 결혼 준비해보니까 돈이 얼마나 딸리던지. 우선 할 건 다 했고 집이 문제거든. 그래서 말인데 너네 엄마 살던 집 차가였잖니. 그 집 아직 처분 안 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애들 들어가 살라고 하면 어떠니? 뭐라고요? 그니까 엄마네 집을 신우 신혼집으로 쓰게 달라는 게 맞아요 지금? 그래.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건데 비워둬서 뭐하니? 그리고 원래 집에서 사람 죽으면 부정 타서 풀기래서 그 집 누가 사지도 않아. 근데 네 신우가 착해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네 엄마랑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자가집 구할 여력도 없으면 월세살이를 할 것이지 어디 자가를 넘보고 있어? 아가씨 주제껏 살아요 주제껏. 아니면 어머님이 빚을 내서라도 직접 사주시던가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본인이면 빚을 내서라도 다 해줄 거라고. 그러니 직접 알아서들 하세요. 야, 넌 어쩜 애가 그렇게 매정하냐. 어차피 쓰지도 않을 풀기란지 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떠니 가족끼리. 아무튼 꼬여서는 이래서 없는 것들은 상종할 게 아닌 거야. 없는 집 딸은 제가 아니라 아가씨죠. 어머님 빚더미 카드 감고 시집가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딸이고요. 그럼 뭐 아가씨도 시집가서 저처럼 시집살이 고약하게 당하고 무시당하고 살겠네요? 축하해요 아가씨. 꼭 오래오래 버티고 살길 바랄게요. 결국 전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 집을 내놓으라는 뻔뻔한 태도에 열이 받다 못해서 가만두지 못하겠더군요. 늘 남편과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끝을 내는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끝인 거 더 통쾌하게 말이나 하자 싶어서 전 얘기하다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더 보태고 나왔어요. 아참, 그리고 당신네들 줄 돈 있으면 난 쓰레기통에 돈을 버리고 말지. 당신네들 같은 버러지들한테 절대 안 줘요. 제발 주제를 알고 사세요들. 뻔뻔한 거야? 양심이 없는 거야? 전 한마디 확 줄이고 그 길로 시댁것들 남편과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신부는 발악을 하며 저 거지 같은 것과 당장 헤어지라고 남편에게 성화했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지기 싫다는 입장을 내비쳤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솔직히 웃겼고 이혼 과정이 길게 질질 끌려야 했지만 어쨌든 끝을 냈습니다. 그 후 전 엄마가 살던 집에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고 둘이 함께 모은 돈과 엄마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남동생의 장점과 제 장점을 합쳐서 말이죠. 몇 개월은 죽은 듯 둘이서 이 악물고 일만 했고 노력한 결과는 성공을 맛보게 해줬습니다. 제 생에 외제차라는 걸 끌어보게 되었고 명품이란 걸 사도 손이 달달 떨리지 않는 정도로 살게 되었어요.
너무 아프고 불행한 시간을 보내서 마치 하늘에서 저희 남매에게 고생의 값이라고 선물이라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남동생이 말해주더라고요. 신우가 드디어 결혼 날짜가 나온 것 같다면서 유치하지만 축하해주러 다녀오자고 말이죠. 고민을 조금 했지만 그렇게 저희 집을 무시했던 시댁 것들에게 성공했다는 모습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 자랑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남동생과 함께 과할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좋은 외제차를 각자 타고서는 신우 결혼식에 출동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저를 본 남편이 이게 다 뭐냐고 묻기에 무시해주고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동생을 본 시댁 것들과 남편은 아주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더군요. 아니 넌 뭐냐 지금 이게? 당신 아까 그 외제차는 뭐야? 뭐 외제차? 외제차의 명품 뭐 처음 봐요? 촌스럽게. 왜 이래요들? 아가씨 결혼 축하해요. 아가씨도 꼭 본인 엄마 같은 시엄마 만나서 제대로 구박당하며 살길 제가 간절히 바랄게요. 뭐라고요? 그러게들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잘만 했어봐.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을 건데 그걸 못 참고 거지구성을 보이고 발악들을 하니 결국 콩고물도 못 얻어먹지. 앞으로도 버러지들끼리 서로 방생하지 말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함께 살길. 유치하지만 너무 시원한 복수를 해주고 동생과 함께 나왔습니다. 남편놈은 급하게 뛰어나와 저를 잡더라고요. 그걸 대꾸도 해주지 않고 있긴 했지만 제 남동생은 더러운 손 치우라고 수준 떨어진다고 또 시원하게 말해줬습니다. 더 웃긴 건 그 이후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그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이죠. 다시 합쳐서 살면 본인이 신경 쓰지 않겠다고 본인은 없는 셈 치고 둘만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해줬습니다. 아직도 지가 내 시엠인 줄 아나? 저기요 아주머니 자꾸 이렇게 전화하셔서 시엠인 노릇하지 마세요. 너무 불쾌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아들 몇십억 끼워서 같이 줘도 싫어요. 제가 미쳤어요? 늙고 빚있는 호레민 집안의 장남인 인간이랑 다시 합치게? 돌지 않고서야 절대 안 하죠. 너 해도 정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아주머니라니. 웃기네. 진짜 그럼 그쪽이 뭔데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미 노릇이야? 왜요? 돈 좀 있고 잘 나가니까 이제야 며느리 갖고 욕심나세요? 웃기고 있네. 그쪽도 줄 돈 있음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지. 아무튼 자존심이란 게 있다면 제발 그만 연락들 좀 하세요. 저랑 전화를 끊고 시모는 울었다네요. 그걸 또 굳이 전하는 전 남편에게도 앞으로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제가 잘 나가니 배 아파 죽는 시댁 것들과 전 남편을 보니 고소하고 웃겨 죽겠더라고요. 조용히만 평범하게만 살았어도 어른이 알아서 힘들 때 도와줬을 건데 본인도 복을 발로 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남동생과 함께 하루하루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구독자분들도 혹시 서글프게 아프게 당하시는 일이 있다면 당하지만 마시고 시원하게 할 말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을 약간 서둘러 했어요. 남편과 연애를 꽤나 길게 한 편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해버린 거 있죠. 원래는 30 중반 넘어서 할 생각이었으나 갑자기 30에 딱 결혼하자고 완강하게 말하는 남편의 고집에 순식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결혼이란 게 한쪽에서 완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수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정말 그렇구나를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 나이로는 아직도 20대였을 때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었으니 문제될 건 없었죠. 결혼을 하고서도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고 괜찮았어요. 다만 약속은 하나 했습니다. 아직은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으니 조금 더 신혼을 즐기다 아이를 생각해 보자고 남편에게 말을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도 동의를 해줘서
저희는 최소 2년 정도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나 아직 부모가 될 준비까지는 하지 못했기에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이런 저희의 마인드를 시몬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낳아 키우는 건 저희 부부인데 저희가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저희가 낳는 게 맞지 시몬 눈치를 보면 낳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특히나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이는 아직 낳지 말라고 오히려 더 완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까지 낳게 되면 이도저도 못하고 딱 발목 껴서 힘드니까 조금 더 제 일에 집중하고 성장한 후에 신혼도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낳아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부모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참고하여 결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더 솔직히 주변에 먼저 간 친구들을 보고 느꼈거든요. 아기를 키우는 친구들을 보면 행복함도 보이고 너무 부럽고 예뻐 보이지만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때로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안쓰럽기도 했고 그런 친구들에게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에 미안하기도 해서 마음이 참 씁쓸했죠. 한때는 다 같이 청춘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엄마가 된 친구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고 그래서 더욱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한 제 결혼 생활에 폭탄 하나가 펑 하고 터졌어요. 그건 바로 신우였죠. 신우는 20대 중반이었고 취준생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취준생이었지 반백수로 시모에게 용돈 타서 놀고 먹는 백수였어요. 놀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 철부지 신우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시댁으로 갔고 시모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아이고만을 수천 번 말하며 땅을 치고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죠. 상황이 이러니 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간 독박 쓰기 십상이니 말입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한숨만 쉬던 저희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이성윤, 네가 대답해봐. 임신을 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야? 네가 지금 돈을 벌기를 하냐? 뭘 하냐? 네 밥벌이도 못하는 애가 애를 낳겠다고? 어디서 뭐 먹고 어떻게 살 건데? 네 남자친구도 똑같은 상황 아니야? 끼리끼리 만난 거 아니냐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오빠가 배달일 시작하기로 했고 그거 시작하면 일은 힘들어도 돈 많이 벌 수 있대. 그럼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어. 그치만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대출을 알아보긴 할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 만약 대출도 안 나오면 그건 오빠가 좀 도와줘. 내가 왜? 사고를 네가 쳤으면서 내가 왜 도와줘? 네가 애도 아니고 사고를 쳤으면 책임질 줄도 알아야지. 이제는 제발 철 좀 들어라. 그냥 딱 말할게. 애를 낳아서 키우든 결혼하든 말든 알아서 해. 막말로 네 인생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겠어? 그치? 근데 대신 말 그대로 네 인생이니까 오빠고 엄마고 세연이고 그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말고 니네 둘이 알아서 살아. 오빠 어떻게 사냐고. 한 푼도 없는데. 그럴 각오도 없으면 수술해. 딱 여기까지야. 더 이상 말 안 해. 엄마도 더 이상 말하지 마. 뭐하러 상대해. 냅둬. 지 인생인데 뭐하러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저희 남편은 굉장히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말할 줄 몰라서 놀랐는데 신우는 더 놀랐겠죠. 그래서일까요? 바로 눈물을 쏟아버리더라고요. 신우가 울자 옆에 있던 신우 남자친구는 어쩔 줄을 몰라하며 눈물을 막 닦아줬고 어렵사리 입을 열었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라도 저희 같은 상황에 애를 낳아 키우겠다고 하면 한심하고 철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치만 죽을 힘 다해 노력할 겁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못 먹고 제가 찌질하게 살지언정 성윤이랑 애기는 최고로 살 수 있도록 저 그렇게 살게요. 믿어주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발음 번지르르 하게 누가 못하냐? 너 네가 한 말 못 지키면 어쩔 건데 어쩔 거야? 제 자신을 걸고 맹세할게요. 믿어주세요.
결국 허락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허락 아닌 허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신우는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다 돈이죠. 이것도 저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진짜 힘든 게 결혼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혼에는 정말 돈 빼고 다 있었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너무 힘든 상황이 놓이게 된 겁니다. 축의금 개념으로 돈을 얼마 줘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기대하고 어려울 때마다 손 벌리는 습관 생길 것 같다고 그냥 100만 원 하자고 하더군요. 둘이 50만 원씩 말이죠. 그 말에 오케이 했고 정말 딱 둘이 50만 원씩만 내고 말았습니다. 추후에 그걸 안 신우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동생이 둘도 셋도 아니고 하나인데 어떻게 50만 원만 낼 수가 있냐면서 친오빠 맞냐고 막 따져 물었고, 남편은 기분 더러우면 그 50만 원도 다시 보내라며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보내버렸죠. 전 이렇게 완강한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랬기도 했지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믿음이 갔다고 해야 할까요? 저 몰래 신우를 도와주거나 신우네랑 엮여서 돈으로 고지할 분일은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끌시끌했던 신우의 폭탄 사건도 흘러가고 신우는 아이를 낳았어요. 과정이 뭐였든 간에 태어나고 보니 너무 예쁜 아이였고, 신우도 남편도 아이는 예뻐라 했죠. 저 역시 시조카는 너무 예뻤습니다. 그러나 신우는 아이 출산하고서도 여전히 철이 없었어요. 신우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배달 일을 거의 하루 종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을 유흥과 친구들과 놀면서 쇼핑하는 데 쓰던 신우였죠. 본인이 애를 낳고 육아만 하다 보니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면서 스트레스가 과해서 이렇게라도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신우였다면 하루 종일 거의 일만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애 보느라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도 못할 것 같아요. 그뿐이겠습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 시간이라도 편히 쉬라고 자리를 비켜주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신우는 신우 남편이 집에 오면 때는 바로 이때다 싶었는지 곧장 얘를 맡겨두고 나가서 놀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돈 벌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본인 약속이 있다고 예보라고 하던 철부지였죠. 배달이란 게 야식, 저녁이 피크타임이 있잖아요. 그때가 단가도 더 높아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꼭 그 시간에 일을 하던 사람인데 본인이 놀려고 들어오라니요. 가끔 신혼회를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했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반찬을 주고 가면 저희가 또 신혼회 가서 전달을 해줘야 했거든요. 저희 집이 중간이라서 시모가 늘 저희 거랑 신우꾸를 저희 집에 주셨죠. 그렇게 신혼회를 가보면 늘 신우 남편이 애를 보고 있고 신우는 나가 있거나 자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 남편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미치려고 했어요. 결국은 이날도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갔는데 뻗어서 잔다는 신우를 확인하러 방문을 확 열었는데 방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자 남편이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폭발하고야 말았죠. 야 이성윤, 너 안 일어나? 네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돈도 안 버는 게 하루 종일 일하는 남편한테 애 맡기고 밤새 술 처마시고 자빠져 자는 게 맞냐 지금? 쪽팔려 죽겠네. 진짜 너 정신 안 차릴래 진짜? 그렇게 애 낳고 싶다며. 그래서 애 낳았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굴 거야? 야, 좀 냅둬. 우리가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인데. 그래,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왜 자꾸 눈에 거슬리냐고. 그니까 짜증나게. 너 경고하는데 다음에 왔는데도 이따구로 살고 있게만 해봐. 그땐 오빠가 말로 안 끝내? 안 일어나? 남편의 성화에 신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고 한참 서로를 노려봤죠. 신우의 남편은 체격이 좋은 편이었는데 세상에 고생은 얼마나 한 건지 살이 쭉 빠졌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내 일만 하고 제대로 밥도 못 얻어 먹었을 테니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신우 남편이랑 그리 친한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챙겨주곤 했어요. 뭐 특별하게는 아니어도 배달하면서 간편하게 먹으라고
견과류나 건강바, 건강즙 그런 것들을 사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먹어야 버티며 살겠다 싶더라고요. 신혼회를 다녀오고 나면 남편은 화가 잔뜩 나 있었고 저 역시 속이 답답했어요. 늘 이날은 남편과 둘이 소주 한잔을 했고 참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쟤는 언제 철들려나? 아니 얘를 낳았으면 이제는 정신 차릴 때 아닌가? 어떻게 아직도 저러냐고. 내 동생이지만 진짜 쪽팔리고 너무 싫다. 나도 이렇게 화나는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그런데 화만 내지 말고 해결 방안을 제대로 던져줘봐. 그렇게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화만 내니까 아가씨가 당신 말하면 말 자체를 안 듣는 걸 수도 있어. 정말 친오빠로서 걱정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겨주면서 한번 조언을 해줘봐. 그런가? 근데 보면 열받는 거 어째? 물론 열이야 받지.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화만 낼 수는 없잖아. 하루라도 빨리 철들게 해야 우리도 편하지. 전 이날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그간 남편과 신우가 대화하는 방식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 결과 남편은 늘 화를 내기 바쁘고 그런 남편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던 신우의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가라고 말을 해줬어요. 결국 신우가 남편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저희 부부가 편해지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신우네가 둘째를 가졌네요. 속이 터지다 못해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푼수 같은 시몬은 그러더군요. 아유 우리 창서방이 젊어서 그런가 아주 한방이야 한방. 니들이 짱이다. 아주 그냥 창서방 돈 많이 벌어야겠어. 그쵸 장모님. 그래서 투자 벌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생활력도 좋고 아무도 이뻐 죽겠어 정말. 차라리 그렇게 젊을 때 후딱 나와서 빨리 키우고 나중에 둘이 편하게 여행 다니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건 맞는데 겨우 살 좀 빼나 싶었더니 또 찌겠어. 내 몸매 완전 망가질까봐 걱정이야. 그것뿐이야? 이제 겨우 술맛 좀 봤는데 또 금주네. 넌 지금 걱정되는 게 네 몸이랑 술뿐이야? 얘 하나 키우는 것도 허덕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면서 연년생으로 둘을 어떻게 키우려고 대책도 없이 임신을 했냐? 니네는 피임도 모르냐? 오빠 말 좀 가려서 해. 여동생 앞에서 피임이네 뭐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니? 여동생이 오빠 앞에서 지금 그런 모습 보이는 건 맞고? 모르겠다. 내가 정말 너한테 오빠로서 어떻게든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난 포기고 너 오빠가 했던 말이나 잘 기억해. 손 절대 벌리지 마. 걱정 마. 죽어도 오빠한테는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해. 진짜 재수없어. 그렇게 둘째 임신을 한 신우는 술도 못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려워지니 자꾸 저희 집에 놀러왔어요. 놀러와서는 속 시끄러운 얘기만 늘어놓았죠. 새언니 보면 참 부러워요. 여유도 있고 집도 넓고 나도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는데 우리 집은 좁아 터졌지. 엘베도 없는 빌라지. 애 데리고 맨날 계단 올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 네. 부럽다 정말. 언니는 애기 언제 낳아요? 글쎄요. 아니 노산 아닌가? 그렇게 미뤄도 낳을 수 있어요? 알아서 할게요. 뭐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러다 애 못 가져요. 얼른 노력이라도 해요. 누구는 애 자꾸 생겨서 문제고 누구는 노산이라 문제네요. 신우는 본인 팔자와 제 팔자를 비교하면서 부럽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이나 좋은 물건, 소품, 가구들을 보며 얼마냐 예쁘다 늘 그랬죠. 그러면서 늘 마지막은 젊은 거에 대한 부심이 있는 건지 전 노산이라 어쩌냐고 마무리를 하더군요. 그러나 타격감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노산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눈에는 신우가 한심하다 못해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굳이 듣고 싶지도 않았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철부지 신우는 결국 둘째를 낳고 어느 정도 산후조리를 한 후 다시 시작되었어요. 시모에게 대놓고 애 둘을 맡기고 놀러 다녔습니다.
10달 동안 술도 한 모금 못 마시고 힘들었으니 놀 자유가 있다고 말하며 외박도 서슴없이 했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신우 남편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을 가야 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외박을 해버렸다고.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이죠.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신우가 대체 어디 있을까 추적하다 혹시나 싶어 신우 SNS를 들어가 보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겠더군요.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거기로 출동했고 바로 신우를 데리고 신우네로 끌고 갔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죠. 네가 낳은 애들을 왜 자꾸 이리저리 내팽개치고 놀러다녀? 네가 그러고도 애들 엄마냐? 너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쩜 이렇게 철이 없냐? 너 이러다 이혼당해. 정신 차려. 진짜로 내가 네 남편이었잖아. 나 그랬으면 진작에 너 같은 거랑 이혼했다고. 알아? 야, 네가 오빠면 다야? 진짜 짜증나게.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야? 엄마가 봐준다고 했고 내가 내 새끼들 지들 아빠한테 맡겨두고 좀 친구 만나고 온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 넌 네 남편 불쌍하지도 않냐? 살이 빠지다 못해 해골 같더라. 어? 쉬고 싶다도 아니고 돈 벌러 가야 하는데 네가 안 온다잖냐. 해도 너무하다. 너 진짜 사람이냐? 이날 남편은 시모에게도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요. 애들 봐주면 가만 안 둔다고. 시모도 보러 안 간다고 말이죠. 결국 이후로 시모는 시조카드를 절대 봐줄 수 없게 되었고 신우는 발만 동동 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신우가 머리를 쓰는 게 갑자기 얘 둘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는 밥을 같이 먹으러 왔다고 하더니만 애들만 두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죠. 새언니 놀랬죠? 근데 진짜 딱 3시간만 부탁해요. 진짜 급해서 그래요. 네? 애들 낮잠 잘 시간이라 할 것도 없거든요. 아가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 애들 기저귀 가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저한테 얘 둘을 맡기면 어쩌라는 거예요? 당장 다시 와요. 그냥 봐주라고요 좀. 3시간만 부탁해요. 저러고 신우는 전화를 꺼버렸고 전 진짜 얘를 봐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기에 결국 시모의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당장 빨리 다 오라고 했죠. 3시간만 있다 오겠다고 했던 신우는 6시간이 지나서야 왔고 저희 집에는 저희 부부 시모, 신우 남편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해도 너무했던 신우가 선을 넘은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반려견을 키워서 반려견 때문에 홈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몰랐는지 제 지갑에서 돈을 싹 꺼내가는 모습도 찍혔죠. 이걸 원래 제가 몰랐는데 지갑이 널브러져 있길래 이상하다 싶어 열어보니 분명 전날에 현금을 뽑아뒀는데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설마 하는 마음에 돌려보니 범인은 신우였죠. 이 영상도 모두에게 보여준 상황이었고 신우를 내내 두둔하던 시모 역시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며 침묵을 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를 갈고 있던 남편과 침묵하는 시모, 그리고 정말 절망스러워 보였던 신우 남편의 모습이 짠했죠. 그리고 등장한 신우는 눈치 없이 말을 하더군요. 뭐야? 왜 다 모여있어? 네가 사람이냐? 하다 얘들을 이렇게 두고 가질 않나. 지 새언니 지갑에 손을 대? 너 신고할 거야. 죗값 치러라. 뭔 소리 하는 거야? 돌았니? 그래, 영상 봐봐. 네가 아주 싹 가져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있으니까 있잖아 성윤아.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이제 하지 말아주라. 쪽팔리거든. 그리고 죗값 꼭 치르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고 넌 마늘을 한 주먹 먹여도 사람 되긴 글렀으니 콩밥이나 처먹어라. 이성윤, 나 너한테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못하겠는데 어쩌냐? 뭐? 미쳤어?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우리 애들은 어쩌고. 나 할 말 있어. 사실은 나도 방금 알았는데 여보, 우리 셋째 생겼더라. 딱 여기까지만 낳고 이제 묶어버리자. 더 이상은 우리도 힘들잖아, 그치? 그리고 나도 이제 그만 밖으로 돌게. 알겠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제 애가 셋이니까 나도 정신 차릴게.
정말 놀랍다 못해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직 남아있었죠. 너 그거 오늘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이혼하자는 이유가 네가 셋째 임신해서인데. 장서방 대체 그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셋째를 임신했는데 이혼을 하자니. 넌 내가 얼마나 호구 같았냐 진짜. 와이프랑 자식 새끼 어떻게든 안 굶기고 먹여 살리겠다고 아둥바둥 혼자 발버둥 치면서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다시 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넌 밖으로 돌다 못해 몸까지 굴려서 딴 놈 애를 내 애라고 속여? 넌 몰랐지. 나 정관수술했어. 혹시 우리 또 임신할까봐 둘도 힘든데 셋은 진짜 감당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네가 임신을 했더라? 더 말해 이 더러운 년아. 전 저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남편이 신우의 뺨을 한 대 쳐버리고 신우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대신 사과했어요. 반 죽여버리고 싶은데 산무라 어떻게 하지도 못해서도 미안하다고 정말 대신 사과한다고 말이죠. 이 와중에 시모도 꼴의 딸이라고 신우 편만 들었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유책 배우자인 신우는 상간소송도 당했고 위자료 양육비를 줘야 했습니다. 양육권도 빼앗겼는데 그걸 또 슬퍼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시모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에 정석을 보여라도 주는 듯 딴 놈 애를 가진 신우를 정성으로 보살펴었고 그런 시모에게 정이 확 떨어져 버린 남편은 시모와 신우 둘 다 살아서는 더 이상 보지 말자고 말한 후 지금껏 단 한 번도 저희를 안 보고 있습니다. 의절한 채 살고 있고 서로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도록 완벽히 차단되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 직후 신우 남편에게는 저희 부부가 따로 찾아가서 사죄를 다시 한번 했고 시조카드 선물을 잔뜩 사들고 갔죠. 지금도 간간히 시조카드 용돈 선물은 보내줘요. 또 당장 필요한 게 현금일 테니 신우 남편에게 사죄의 의미로 현금을 쥐어줬습니다. 신우 남편은 아이들을 품어주는 좋은 여성분과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고 신우는 임신한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아 홀로 애 낳고 살고 있는 것까지가 마지막 소식이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